총사령관으로 남조의 진을 토벌하고 통일에 큰 역할을 한 문제의 차남 양광은 결국 600년의 양룡을 몰아내고 황태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 문제가 독고왕후 사후에 특별히 곁에 두고 아끼던 남조 출신의 선화부인 진씨를 새로운 황태자가 흠모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604년 수 문제의 병이 악화되어 황제 사후의 일을 계획해야 할 때 양광이 선화부인을 겁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병상에 있던 수 문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수 문제가 패태자 용을 다시 황태자로 복원하려 하였는데 당시 진왕을 황제로 옹립하려 한 실권자 양소가 이 상황을 황태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황태자는 신복을 수 문제의 침실에 두고 선화부인과 그 후궁들을 모두 별실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 문제가 죽은 것이지요. 위 이야기는 수서 중 선화부인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수서 자체의 진위 혹은 과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인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수 양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폐륜적인 이미지가 생성된 황제라는 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스티스 채널이 드디어 PPL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광고 제의는 정말 많이 받아왔는데요. 역사책 리뷰나 오디오북 광고 등 역사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는 단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기조를 깨고 이번에 여러분들께 이 상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이 꼭 필요한 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핸드폰은 약정이 끝나면 쉽게 기기 변경을 하시지만 인터넷 TV는 약정이 끝나도 바로 바꾸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3년마다 받을 수 있는 현금 47만원을 놓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경품고시제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인터넷 TV를 변경할 때 가입자에게 현금 사은품을 최대 47만원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인데요. 의외로 이것을 모르고 인터넷을 SK면 SK, KT면 KT 등 본사를 통해서 변경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가입하면 절대로 이 현금 사은품을 최대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가입을 해야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박리담회를 취하는 온라인 대리점에서 가입해야 법으로 정한 금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가입 관련 사기업체가 워낙 많아서 여러모로 알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정수기 렌탈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수기 하나만 가입해도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또는 사기업체가 많아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스티스 채널이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런 거추장스러운 걱정 없이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 것인데요. 바로 아정당 통신이라는 업체입니다. 아정당은 아주 많은 현금, 정직한 요금 추천, 당일 지급에서 앞글자를 따온 이름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카페 회원수가 무려 20만 명에 매년 4만 명이 가입하고 4천 개의 후기가 올라오는 업계 1위이며 직원들의 얼굴을 당당히 걸고 영업하는 정직한 업체입니다. 아정당 통신의 최대 장점은 가입 강요가 전혀 없고 업셀링 없이 정확한 월 요금을 안내해드리며 개인에 맞는 최적의 원요금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가입이나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요소를 챙길 시간이 없는 분들 또는 이 모든 과정이 번잡스럽고 귀찮으신 분들이 믿고 상담부터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죠. 게다가 상담 시간도 주말이나 휴일 관계없이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 분들이 퇴근 후에도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하니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 아정당 공식 유튜브를 구독만 하셔도 매달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14, Z 플립 4 등 최신형 휴대폰을 추첨 증정하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만약 들리시면 구독도 누르시고 당첨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양제의 양자는 쬐 양자로 예를 버리고 하늘에 거역하며 백성을 학대한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군주를 의미하는데요. 수서는 그가 폭군임을 보여주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수 문제는 북주의 수도였던 장안을 대흥성이라 하여 수도로 삼았는데 새롭게 즉위한 수 양제는 대흥성을 서경이라 하고
동쪽의 낙양에 새롭게 동경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동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매월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수 왕조 치하의 인구가 약 4,600만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인구가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도 건설 공사는 605년 3월에 시작되어 이듬해 1월까지 약 10개월간 이어졌으므로 약 2천만 명 정도가 1개월씩 동원된 셈인데,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당시 민심이 왜 수나라를 떠나게 되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광활한 중국을 남북으로 관통하며 북으로는 북경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양자강을 지나 항주에 이르는 대운하가 수양제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수문제가 대흥성을 수도로 삼은 이유는 관중의 요충지를 발판으로 화북을 통일한 북주의 국운을 이어갈 심산이었을 터인데, 대흥성이 번영하고 인구가 증가하자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관동의 식량을 수송해올 필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문제가 584년에 광통거를 개통하여 황하와 장안을 연결해 두었던 것인데요. 이어서 587년에는 회수와 양자강을 연결하는 사장독을 열어 강북과 강남의 물자도 서로 100길로 연결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수양제가 605년에 회수와 황하를 연결하는 통제거를 개통함으로써 양자강에서 장안에 이르는 수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양제는 양자강 남안으로부터 여항에 이르는 강남하를 완성함으로써 사통 8달의 요충지도 건설하였습니다. 아울러 608년에는 황하와 탁군을 연결하는 영제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고구려 원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역이 동원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동도 건설의 경우처럼 민심은 수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다만 대운하는 중국 대륙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었던 통일의 유산이었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은 저스티스 채널에서도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로 본 고수전쟁 편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에 읽은 책에서 일본 역사가가 바라본 고수전쟁을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는 문제 시기인 598년에 이미 고구려를 침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수군에서 전염병이 돌아 거의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고구려 왕인 영양왕이 수나라에 사죄사를 파견해왔기 때문에 문제 시기의 침입은 대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채호 선생의 인식은 전혀 다릅니다. 전염병이 돌아 수군이 퇴각한 점은 일치하지만 오히려 물러가는 수군을 유수에서 추격하여 수의 전군을 섬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저는 한국인이 쓴 역사가 무조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는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다만 고수전쟁에 대해서 우리 고등교과서에서는 수나라 침략과 관련하여 살수 등에서 잘 막았다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보강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수전쟁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수문제가 사망하고 수양제가 즉위했을 시점의 수나라에는 다시 한번 고구려를 침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문제 시기에 철저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고구려 원정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한반도와 북방 유목민의 사정을 연계하여 간략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백제나 신라가 한반도에서 고구려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나라에게 고구려 공격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진흥왕이 활동하던 6세기 중반에는 신라가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강 유역을 탈환한 후 동해안을 따라 함경도까지 진출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장수왕 이후 계속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백제와 신라 모두 위험에 처해진 경험이 있었고, 그 위험이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가 대륙의 세력을 이용하여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수나라로서도 고구려와 돌궐의 연합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는 자신을 제외한 여러 개의 국가가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견제하였습니다. 강력한 통일 제국이 등장하면 자신도 제압될 것이 뻔했기 때문인데요.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함에 따라 가장 큰 위협을 받은 것은 당연히 국경을 맞대고 있던 돌궐과 고구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수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1대1로 싸워도 버거울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돌궐과 고구려가 만약 수나라의 중국 통일을 명분으로 서로 연합하여 대항하면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라 하더라도 안위를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궐에 비해 비교적 영토가 작았던 고구려를 먼저 정벌함으로써 돌궐과의 연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수 문제의 침입이 있은 십수년이 지난 후인 611년 고구려 재침을 위하여 수 양제가 탁군에 당도한 것이며 이듬해 113만 대군을 이끌고 출병한 것입니다. 612년 수 양제의 제1차 침입에서는 유화를 사이에 두고 한 전투에서 고구려군에 패퇴하여 대장군 이하 다수의 전사자를 냈고 겨우 별동대만이 압록강을 건너 수도 평양에서 70리까지 진격하였지만 살수에서 대패하여 도망친 사람이 겨우 2,7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때 해군 역시 산동반도를 출발하여 평양 부근까지 나아갔지만 육군과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각계격파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수 양제는 613년 1월에 다시 대군을 결집시켜 제2차 침입을 시작하였는데 때마침 그해 6월 수 양제를 옹립한 최대 공로자인 양소의 아들이며 당시 예부상소였던 양영감이 후방인 하남성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때 양영감과 반란을 모의한 병부시랑 곡사정이 고구려로 망명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제2차 침입은 허무하게 끝났지만 무리한 원정으로 인한 국력의 감퇴와 백성들의 원망은 한층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양제는 또다시 이듬해인 614년에 고구려를 침입하였습니다. 이 3차 침입에서 이번에 제가 읽은 책과 신채호 선생의 설명이 갈리게 되는데요. 제가 읽은 책에서는 고구려에서 수나라의 사자를 파견하여 항복하겠다고 하면서 그 징표로 곡사정을 보내왔기 때문에 병사를 거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채호 선생은 제3차 침입 시에는 2차례 실패로 인하여 이미 수나라의 징집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나라는 전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휴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고구려에게 곡사정을 넘겨주면 물러가겠다라는 제안을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즉 수나라의 징집이 원활하지 않아 그들이 먼저 휴전을 요구했다는 설명이지요. 이때 고구려가 이 제안을 결국 수용한 것인데 신채호 선생은 을지문덕 등 일부 무장이 기존의 남진 정책을 버리고 중국 대륙 정벌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지난 고수전쟁 편에서는 이번 영상보다 더욱 자세하게 신채호 선생의 설명을 다루어 놓았으니 더 깊게 들여다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 양제는 말년에 각지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무시하고 뛰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양주로 옮겨 음주 가무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우문화급에 의해 618년 살해당하며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수 양제가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여 동도를 건설한 것이나 대운하를 만든 것, 무리하게 3차례나 고구려를 원정한 것 등은 그를 전형적인 폭군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였는데요. 하지만 당태종 역시 고구려 원정에서 실패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형인 태자 건성을 죽이고 아버지를 감금한 후 제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고의 명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일을 벌였다고 해서 모두가 폭군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인 것이 아닐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